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어 보고 시작할 건데요. 풍선 효과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풍선의 한쪽을 누르게 되면은 한쪽이 푹 들어가죠. 근데 푹 들어간다고 해서 부피 자체가 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곳에 문제를 해결해도 다른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 풍선 효과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카테고리 관리 이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카테고리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소비자의 구매 형태를 토대로 같이 협동하여 카테고리를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항상 이 유통관리사 요즘 출시되고 있는 경영학 문제에서 협동이나 함께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다 맞는 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고객들의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이탈 고객이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탈을 한 거예요. 더 이상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 뭔가 사유가 있겠죠. 자, 아예 이탈해버렸다. 그리고 비활동 고객은 구매 이력은 있긴 있어요. 근데 정기적인 구매를 하지 않고 더 이상 구매하지 않는 상태의 고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탈 고객을 노리는 것보다는 비활동 고객을 조금 더 노려서 새로운 프로모션을 만드는 게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가망 고객, 요거는 또 잠재 고객이라고도 합니다. 현재 고객은 아니에요. 근데 광고, 홍보 등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객들을 가망 고객 혹은 잠재적 고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내부 고객은, 자, 요거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데, 기존의 경영의 입장에서는 어떤 거였냐면은 자본, 그냥 돈만 있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거였었는데, 이제는 조금 바뀌고 있어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조직 내부의 가치 창조에 참여하는 고객으로서 기업의 직원이다. 자, 요것만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기업의 직원. 이제 기업 입장에서도 보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고객이 될 수 있잖아. 이런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경영학에서 등장한 지 얼마 안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이제 표적 시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선정을 하겠다 하는 건 결국 마케팅의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자, 먼저 차별적 마케팅이 있습니다. 자, 시장을 세분화하는 거예요. 시장을 조금 더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각 표적 시장에 각기 다른 제공물들을 제공하는 것을 차별적인 마케팅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비차별적 마케팅은 이제 세분 시장의 차이를 무시하는 거죠. 차별적 마케팅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시장을 타겟팅해서 제공물을 제공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지역이 넓어질수록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김치가 잘 팔리죠. 자,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근데 이게 막 인도로 간다 하면은 굳이 인도에서 김치를 사 먹진 않겠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냥 인도에서도 김치 팔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비차별적 마케팅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이유는 있겠죠. 지금 K 문화가 유행을 하고 있으니까 팔아보자 라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중적 마케팅이라는 것은 대규모 시장일 경우에는 전체 점유율을 노리는 것보다 니치 시장, 이런 틈새 시장들 있죠. 니치라는 게 결국 틈새인데, 이런 틈새 시장이나 작은 시장에서 독점적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이더라 라고 생각을 해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라는 거, 요 세 가지 차이점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확률적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에 대한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률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표본이 선택될 확률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자, 비확률적인 것은 반대로 보면 표본이 선택될 확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랜덤이라는 거죠. 자, 고객이 요거를 선택할지 안 할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우리 구체적으로 보면은, 자, 편의 표본, 판단 표본, 할당 표본, 자발적 표본, 이렇게 네 가지 시험이 나오고 있는데, 편의 표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의적으로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편하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편의를 봐가면서 뽑는다 라는 표본을 뽑는 기준이 있는 거고요. 판단 표본은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모집단에서 어느 하나를 대표로 삼아서 표본으로 하자. 100개가 있는데 100개 다 조사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10개만 추려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판단 표본으로 또 추출하고 있고요. 자, 할당 표본은 이제 편의 표본 방법과 판단 표본을 둘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뽑는 거 50개. 그리고 표본은 한 20개만 정해.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조금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고요. 자발적 표본은 조사에 지원한 사람들을 데리고 조사를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면접, 인터뷰,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기준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을 하는 거에 따라서 확률적인지 비확률적인지 나눠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VMI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VMI라는 거는 공급업체가 주도해서 재고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읽어보시는 게 오히려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자, 공급업체가 고객 수요에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 수요 정보, 재고 정보 등을 유통업자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풀어서 보면은 공급업체가 물건을 잘 팔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이런 건 우리 이해를 했죠. 그래서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 빨리 대응을 할수록 회사에 더 이득이 된다는 것도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 정보, 재고 정보들을 유통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업체에서는 이 정보를 받아서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유통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VMI는 기본적으로 포스 시스템을 데이터 삼아서 사용되고 있고요. 각 점포에 맞는 CAO를 이용한다. CAO 카오 기억나시나요? 자동 재고 주문 발주였죠? 재고 발주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생산자와 소매업자가 협의하여 소매업자의 재고를 관리한다. 자, 결국에는 이 공급업체가 주도를 해서 소매업자의 재고까지 총 관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겠다는 게 VMI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 관리 비용이 줄겠죠. 왜? 공급업체에서 주도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다른 유통업체나 소매, 도매 이런 데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감소, 시간 감소가 곧 리드 타임의 단축을 얘기를 하는 거겠고요. 그리고 재고 감소가 되니까 경쟁력이 확보된다. 왜? 요거는 내가 재고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니까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결국 직원들, 인적 자본들이 더 좋은 곳, 더 효과가 좋은, 더 이익이 많은 곳에 집중을 할 수 있겠다 라는 효과가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통업체, 유통기업의 역할은 각 지점의 발주 업무가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EDI로 공급업체에 재고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고, 제조업체는 최종 소비자의 반응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 경영이 물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해지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MI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CMI는 좀 따라오게 되는데요. CMI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VMI는 공급업체가 주도해서 재고를 관리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CMI는 공급업체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류가 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더블 체크를 해보자.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둘이 같이 협업을 해서 재고를 관리를 해보자 라고 등장한 게 CMI다. 그러면은 등장한 순서가 당연히 VMI에서 CMI로 발전을 했다 라고 순서도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QR코드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QR코드라는 게 사용되기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뭐 10년도 훨씬 넘었죠. 자, 이것들을 근데 우리가 왜 10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은 2차원 바코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은 게 바코드에 그러면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라고 당연히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문자, 숫자, 이미지를 포함한 1000개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다. 자, 바코드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장점은 방향 일단은 상관없이 인식이 가능해요. 바코드보다 많은 정보 기록이 가능하고요. 훼손이 되어도 어느 정도 QR코드는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 세 가지가 일단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나오는 거는 고정형 QR이 있고 변동형 QR이 있어요. 고정형이라는 것은 가게 카운터 입구 등에 부착해두고 고객들이 모바일로 QR코드를 스캔하게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결제가 가능하게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위변조 방지 가능한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잠금 장치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특징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변동형 QR은 조금 반대겠죠. 자, 보안 기준을 위해 3분 이내만 발급되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도 조금 다르긴 한데 삼성페이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쓰게 되면은 1분 이내에 결제를 해야 되죠. 이런 시스템이 이제 QR에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가맹점이 탈퇴, 폐업을 하게 되면 QR은 파기해야 된다라는 거, 이 내용 전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 중 QR코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출제되고 있으니까 이거 다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포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종류가 조금 많습니다. 근데 굳이 외우실 필요가 이거는 없어서 듣다 보면 외워지실 거예요. 자, 먼저 밴드 결속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밴드로 결속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종이나 플라스틱, 나일론, 금속 밴드 등을 사용해서 제품을 결속하는 것이다 라고, 이 결속이란 단어 시험에 같이 나오고 있으니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테이핑은 용기가 견고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접착 테이프를 사용한다. 테이프니까 테이핑 이어서 외워주시면 되고, 슬리브, 종이, 필름, 천을 주로 이용하여
내 표면을 4개의 표면이란 뜻입니다. 수직으로 포장을 한다. 자, 이런 것들 예로 들면은 뭐 우리 쿠키 포장하는 박스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 슬리브 형식이다 라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쉬링크, 시험 문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사실 쉬링크예요. 자, 수축 필름을 사용해서 팔레트와 그 위에 적재된 화물을 포장한다. 자, 이거는 되게 딱딱한 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떤 터널을 지나요. 근데 이 터널을 지나면 이 터널이 되게 뜨거워요. 근데 필름을 씌고 있는 제품들이 이 터널을 쭉 하고 지나가게 되면은 필름이 쫙 하면서 수축되면서 이 물건들을 팔레트와 견고하게 포장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슈링크 혹은 쉬링크라고 해서 두 가지 용어로 시험 문제에 나오고 있고요. 자, 스트레치는 플라스틱 필름을 화물에 감싸서 화물을 움직이지 않게 포장하는 거예요. 자, 이 슈링크랑 스트레치의 차이는 뭐냐면은 슈링크는 열을 가해서 빳빳하게 고정을 한다는 거고요. 스트레치는 그냥 랩으로 싼다, 포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꺽쇠 물림쇠는 뭔가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칸막이, 상자 등을 이용해서 포장을 하는 거다 보시면 되겠고요. 고정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장치를 통해서. 그리고 골판지 상자는 볼트, 너트 이런 작은 부품들을 포장하거나 자재들을 한데 묶어서 포장하기 위해서 자주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접착은 끈끈한 재료, 풀 등을 사용해서 접착을 시킨다. 자, 그러다 보니까 뗄 때 조심히 떼야 된다. 조심히. 이런 내용도 같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틀, 수평 이동을 하기 위해서 위와 아래를 틀로 고정하여 포장한다. 이거는 무게중심 때문에 무게중심을 맞추려고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각각 특징이 있으니까 특징되는 단어 하나만 굳이 하나만 외워주시면은 굳이 다른 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사실 경영학에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 중에 다 외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대표적인 거 4개만 한번 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이 얼마나 잘 회전되고 있는지 보는 거죠.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필요한 게 매출액이에요. 우리의 총 매출액. 총 매출액을 이제 재고자산으로 나눈다. 재고자산 혹은 평균자산. 평균 재고죠. 자, 평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를 매출액을 재고로 나눈다 하면은 재고 자산 회전율이 나오고요. 고정 자산 회전율은 매출액의 고정 자산을 나눠주면 되고, 총 자산은 마찬가지죠. 총 자산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도 마찬가지로 매출 채권 혹은 평균 채권을 매출액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요 4가지를 묶은 거는 뭐냐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자, 다음 중 매출액의 필요 없이 계산할 수 있는 것을 고르세요 라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4개는 항상 매출액이 필요하죠. 자, 여기다 추가로 이제 또 뭐 다른 것이 나옵니다. 뭐 ROI를 구한다거나 이런 것들 나오면은 하나 체크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4개는 기본적으로 항상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고, 항상 매출액이 있어야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다. 자, 그리고 뭘로 나눠주냐에 따라는 앞에 있는 단어 있죠. 이 단어로 그대로 나눠주면은 회전율이 나오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OLAP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자, 다차원 데이터를 수집, 관리, 프로세싱 등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과 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자, 여기까지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자, 근데 OLAP가 사실 뭐냐고 묻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넘어갈 거고요. 자, 그러면 이 OLAP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볼 겁니다. 자, 먼저 드릴링. 자, 이 드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뭐 뭔가 파고 막 이런 것처럼 느껴지죠. 자, 뭔가 판다라는 것은 하나의 분야를 파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좀 억진가요? 자, 어쨌든 자, 데이터의 깊이와 분석 차원을 마음대로 조정해가면서 분석하는 것, 결국 이 뒤에 나오는 서술어들을 여러분들이 외워주시면 될 것 같은데, 드릴은 결국 분석하는 거예요. 뭐를? 데이터를. 자, OLAP가 다차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프로세싱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드릴링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다. 간단히 외워두시면 되고요. 리포팅은 보고서, 리포트가 보고서잖아요. 그죠? 리포터. 보고서의 정보를 대화 형태로 바꾸어 원하는 형태로 보고하는 것이다. 리포팅 말 그대로 보고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서를 약간 대화 형식으로 조금 가독성이 좋게 혹은 뭐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게 이렇게 바꿔서 보고하는 것이 리포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피보팅은 분석 차원을 분석자의 필요와 수요에 따라 변경하는 거예요. 자, 이 분석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 도시에 100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A라는 도시에 100명이 있는데 한 명당 소비 지수를 보니까 한 1.5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의 정보가 있다고 쳤을 때, 자, B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 여기서 가게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뭐가 더 중요할까? 나는 그러면 이거 2개 가지고 지금 사람이 100명 있고 한 명당 1.5의
소비 지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가격을 차는 게 맞겠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보만 가지고 봤을 때 여기 100명이 살아? 근데 소비 지수가 1.5야. 여기 조금 사람들이 돈이 많나 보다. 여기가 좀 많나 보다. 그럼 여기 아파트 값이 높겠지. 이렇게 분석을 해본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하는 사람이 필요와 수요에 따라서 자기에 맞게끔 분석을 해서 보는 것이 피보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터링은 필요한 자료만 걸러서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솔팅하는 거죠. 솔팅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쫙 해가지고 활용을 하겠다라는 게 필터링이고요. 자, 그리고 분해는 정보를 분해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란 도시에 100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을 상권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얼마나 부유할 것인가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 시작점은 어쨌든 A 도시에 100명이 있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다양하게 파악을 해보자 라는 개념이기 되기 때문에 이 분해라는 것은 결국 정보를 분해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어내겠다 라고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이해하시려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1차 정보, 뭐 통계청에 있는 이런 1차 정보들을 내가 2차 정보로 가공을 해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겠다, 새로운 지식을 창출해내겠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의 차이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는 말은 사실은 많이 들어봤어요. 자, A라는 제품을 만들 때 100개를 만드는데 하나 만드는데 소모 비용이 1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200개로 늘어나면은 90개, 90원으로 줄고 이런 공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일수록 A라는 회사에서는 A라는 제품을 그러면 더 많이 만들수록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생산 비용이 더 줄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의 첫 번째 기준인 규모의 경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범위의 경제라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달라요. 자, 유사한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비용이 줄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풀어서 보면은 자, 우리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유화제가 들어가죠. 유화제는 액체를 조금 고체화 시켜주는 재료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화제가 들어가는 것이 비단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요거트도 유화제가 들어간 제품들이 있더라.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회사에서 아이스크림만 만들었었는데 야, 우리 어차피 유화제 쓰고 있는데 요거 가지고 요거트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요거트를 또 생산하기 위한 새로운 재료를 굳이 구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유사한 제품을 많이 생산할수록 생산 비용이 오히려 줄게 된다. 서로 제품들의 재료가 중복될수록 이 생산 비용이 줄게 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범위의 경제입니다. 근데 이 규모의 경제랑 범위의 경제는 시험 문제 거의 출제될 확률이 높은데 사례를 하나 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례를 잘 보시고 이게 하나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해보시면은 아마 쉽게 선택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